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일본 및 중국과 대비된 조선 사회의 특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본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건세 17, 19세기 일본의 경제 체제와 대비된 조선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지난 몇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일종의 비교 경제 체제론이 그 주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제목은 일본의 경제사회 대 조선의 도덕경제, 경제사회 대 도덕경제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7 내지 19세기 일본을 가리켜서 흔히들 일본 역사학에서는 건세라 합니다만은 그 건세 일본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막번 체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동경 에도에 막부가 있다면은 전국에는 크고 작은 지방의 영주들이 지배하는 번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번 체제는 일본의 15, 16세기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 조선을 두 차례나 쳐들어온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인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인들에게는 가장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건세 일본의 막번 체제의 건설자로서 오늘날 현대 일본의 원형을 정비했다고까지 평가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을 했습니다.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전국의 토지 조사를 합니다. 일본말로 검지라 하는데 검지를 해서 농가 밭 통일적으로 쌀로 생산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중에 약 이념적으로는 50%, 현실적으로는 한 3, 40% 되는 것을 장군이나 각 지방의 영주들이 수치를 하게 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정비를 했는데요. 아울러 병농분리라 해서 대단히 중요한 개혁을 합니다. 농촌의 각 농가로부터 검을, 무기를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농촌을 지배한 제지 무장 세력들을 다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촌과 성하정을 건설했는데요. 촌에는 농민들만 살게 했고, 그러니까 무사들, 사무라이라든가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농촌의 촌락에서는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무사들과 상인과 수공업자는 영주가 거주하는 성 밑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거를 성하정이라 그러는데요. 조가 맞지라 그러죠. 이 촌과 성하정으로 직업에 따라서 거주를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농촌에는 농민만 살아라. 그 농촌 내부에 있는 농민을 지배하는 제지 무장 세력이 다 없어진 거죠. 순수 농민들로 형성된 농촌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위에 사농공상, 사무라이들을, 무사들을 사, 그 다음에 농촌에 사는 농민을 가지고 농, 그리고 성하정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공인, 그리고 상인, 이와 같은 사농공상의 직분으로 일본이라는 전체 사회를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이와 같은 단체 사회가 성립했는데요. 농민은 무라 단위로, 촌 단위로 조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하정의 수공업자와 상인은 그 나름대로 각각 단체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단체가 차곡차곡 포개진 이와 같은 식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어떤 역사학자는 마치 거대한 군단 조직을 형성한 것과 같다. 말단에 소총부대가 있고 포병이 따로 있고 이렇게 직분을 달리하는 군사직이 소규모 부대로 이렇게 조직되고 계급에 따라서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듯이 이러한 단체들이 포개져서 전국이 대단히 강력한 어떤 거대한 군단 조직과 같은 식으로 일본 사회가 편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에 기초해서 한 사회와 국가를 철저하게 말단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이성적으로 재편성하는 이러한 거대한 국가 이성의 재편성 작업이 17세기 내내 일본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업을 개시하고 플랜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다라고 하겠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체제도 전국적 어떤 유통망이 정비됨에 따라서 일본의 독특한 막번 체제에 상응하는 경제 체제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책에서 그대로 복사를 한 거라서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살펴주시면요. 이 검정색 부분으로 쳐진 것이 오사카입니다. 이 오사카가 일본 전국의 중앙시장입니다. 그리고 오사카를 둘러싼 일본의 그 기내, 일본의 교토라든가 오늘날의 그 일본의 기나에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일본의 그 전국적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바깥에 있는 조그만 사각형은 일본 전국의 약 한 300여 개에 달하는 번에 해당합니다. 이 지방 영주들은 농민들로부터 쌀을 총 생산량의 50%, 실질적으로 한 40% 가까운 데는 이 대금을, 연공을 거둔 다음에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합니다. 반드시 오사카에 와서 이것을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번들은 그들의 그 연공미를 오사카에 와서 처분을 해서 막부가 발행한 이 금과 은의 화폐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폐로 일본 오사카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기내 여기서 번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를 살 뿐만 아니라 번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활용품을 의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계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번 체제 하에서는 오사카가 전국의 상업 유통 중심이 되었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총 농업 생산물의 근 30~40%가 이 오사카로 직결되니까 이 거대한 중앙 도매 시장이 열립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수한 현물을 선물로 거래하는 시장이 여기서 성립하는데요. 오른쪽에는 일본의 그 행정 수도가 되는 에도입니다. 오늘날의 동경인데 이 동경은 도매시장의 역할은 없었고 행정 중심입니다. 에도 인구가 전성기에는 약 100만 가까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을 하는데 거대한 이 소비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생활자료는 다 오사카 중앙시장에서 공급이 되고요. 나중에 19세기가 되면은 에도 자신이 하나의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전해 갑니다만은 이러한 전국적 어떤 시장망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일본 열도를 순회하는 그 해상의 유통로도 정기적인 항로도 개발이 되고 했던 것이 바로 일본 막번 경제 체제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국적 시장 유통망과 시장 체제가 성립함과 더불어 일본에서는 경제사회가 성립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일본의 유명한 그 하야미 아키라라는 경제사학자입니다. 일본 근세 일본의 인구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 경제사회의 성립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어떤 테마를 제기를 하고 오늘날 일본 그 역사학에서는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남긴 아주 탁월한 경제사학자입니다. 이분은 17, 18, 19세기 일본은 도덕경제에서 경제사회로 진화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초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적인 금지의 기초가 되기도 했던 것인데 농촌에 이 예속적인 노예적인 농민이 사라집니다. 비자립적인 농민이 거의 소멸하고 소규모 경지를 보유한 소가족 농업, 소농이 하나의 그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 성립을 하고 이것이 영속을 합니다. 쭉 100년이고 200년이고 쭉 이어지는 소농 자립이 무슨 그
성립했다는 것과 이 소농 자립을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건면혁명이 있었다.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아니라 일종의 건면혁명, 인더스트리어스 레볼루션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 하야메 아키라 씨가 나름대로 또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근세 일본에서는 소나 말이 사라졌습니다. 소나 말이 끄는 쟁기가 사라졌습니다. 쟁기는 아무리 깊게 갈아도 15cm 이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15cm 이상을 쟁기를 땅에 박아서 끌면은 그 쟁기를 끄는 그 소나 말이 얼마 안 있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주 얇게 천경 아주 그 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래서는 땅이 보유하고 있는 작물 생육의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쟁기를 대신해서 괭이를 댑니다. 괭이를 들면은 30cm까지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농촌에서는 쟁기를 끄는 소나 말이 사라지고 인간이 괭이를 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은 일본 정치의 경제에 발전하지만은 시기에 따라서는 농민의 키는 작아지는 워낙 근로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일정부 미만의 경제에 소규모 가족이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자립하는 이와 같은 그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 위에서 조금 전에 소개한 전국적 시장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사회가 성립을 했다. 일본의 영주청의 막번 체제하에 지배층들이 이와 같은 전국적 유통망을 성립시켰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국적 유통망이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어느 과정에서 자립적인 상인사회가 성립을 합니다. 산업공상에서 그 직분 체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상인이죠. 일본의 봉건 영주들은 상인들을 비전시했습니다. 어느 날 그 오사카의 상인이 사치를 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를 했습니다. 아마 18세기 초에 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상인가를 중앙의 장군가가 이를 처벌을 했습니다. 성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저항의 뜻으로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의 시장이 경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오사카와 교토의 상인들이 무건의 항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무사계급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전국적 마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상인들을 함부로 건들 일이 못 된다. 그 사치한다고 좀 다스렸더니 더 큰 어떤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을 한 거죠. 이후 일본의 영주청들은, 지배청들은 상인사회에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섭의 여지가 좀 남아있어서 19세기까지도 흉년이 들면은 고리대 금지 등등, 또는 상인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도매 상인들의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오늘날 상공회의소 같은 이런 가부낙가마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자주자주 흉년이 들면은 영업 제한하다든가 이자율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고리대를 금지를 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고리대가 나름대로 구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평소 이자율은 한 20% 됐는데요. 흉년 때는 이자율이 좀 높겠죠. 그러나 이자율이 좀 높더라도 고리대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리대를 없애버리면은 흉년에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들 숫자가 더 늘어나고 오히려 물가가 더 폭등을 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몇 차례 경험을 하면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서는 득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일본의 지배층들은 체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차츰차츰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경제가 정치로부터 자립하기 시작합니다. 상인단체가 나름대로 그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시장을 규율하는 하나의 이와 같은 그 경제사회가 성립하게 되고, 이 위에 이제 소위 그 시장경제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 큰 진보가 있어서
이 하야미 아키라 씨는 일본의 건세 경제 체제가 경제 사회로 성립했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일본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산업혁명이 있게 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비유럽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본이 자주적인 근대화, 산업혁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축적이 있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인단체의 자립, 경제사회의 성립과 관련해서 상응하는 어떤 정신문화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18세기 1720년경에 일본의 오사카의 각인 출신으로서 이시다 바이칸이라는 석전매암이라는 사람이 상인의 철학, 일본의 시막이라 합니다만은 시막을 널리 전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료 상인들이 흔히 묻습니다. 생업에 바빠서 점포를 경영하기도 하지만은 순례하는 행상도 있었습니다. 그 전국 일본의 농촌을 다니면서 행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쁘고 힘들죠. 이 생업에 바쁘고 힘들어서 성인의 도를, 이 부처님의 도를 닦을 겨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떠한 직업도 불도를 행하는 것이다. 무사들이 영주에 속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고귀한 직업이라면은 사농뿐만 아니라 농공상 모두 나라를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직업이다. 농민이 땅의 신하라면은 상인과 장인은 상인과 수공업자는 마을의 신하다. 농촌 마을, 농민들의 신하와 같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쌀을 생산하고 기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무사들이 영주의 신하라면은 상인과 장인은 농민의 신하로서 각자 자기 직분을 다 함으로써 일본 전체가 하나의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불도를 행하는 기본 방식은 정직과 검명과 검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기를 행하거나 기타 투기를 해서 거대 폭리를 구하지 마라. 아주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직하게 마치 섬기듯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건면해야 됩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검략해야 됩니다. 술과 색욕 다 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건면하고 검략하는 가운데 정직한 거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정신으로 상인이 그의 직업에 충실해야 할진데,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불도를 행하는 것이고 사농공과 마찬가지로 고귀한 직업이다. 여기서는 일본의 그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서구의 계몽주의적 사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직업도 공평, 공정 모두가 불도를 행하는 것 이상 그 나름의 평등한 사상을 이렇게 보급하는 역할을 했고, 이시다 바이칸이 이 학당을 열어서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오사카 주변에 상인들이 모여서 그의 강의를 듣고 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의 자료가 바로 한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이시다 바이칸의 상인의 철학에 기초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어떤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경제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나타난 일본 정신문화의 그 큰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가 일본의 이야기고 이와 같은 일본 건세의 경험은 조선에서 그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그런 것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 이전에 이영훈의 그 한국사 교과서 비판 또는 이영훈의 역사 비평에서 정조는 과연 개혁군주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은을 바다에 던지다라는 제목으로
이미 소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학자로 잘 알고 있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제가 분석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소설에서 나타난 박지원의 상업관과 백성관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전 강의를 여기서 되풀이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상업은 어디까지나 경세재민, 그러니까 정치의 수단입니다. 이 허생이 큰 장사를 해서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 100만 양의 은을 가운데 50만 양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쓸 곳이 없는데 갖고 있으면 마음을 부패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쓸 곳이 없다 하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은을 바다에 던지는 이 대단히 특수한 정신세계, 이게 조선 선비들의 기계였습니다. 정신적인 기계였고 지향이었습니다. 허생은 번 돈을 모두 다 바다에 던지거나 또는 빈민구조에 선 다음에 다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울의 모 상인에게 자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라고 살상 명령을 합니다. 때때로 와서 우리 집에 뒤주에 쌀이 떨어졌는지 옷이 헤어졌는지 보고 쌀과 어복을 공급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 허생은 전국의 도둑들을 모아서 어떤 섬에서 하나의 이상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글을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글 아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와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글을 알 필요가 없다. 학문을 할 필요가 없다. 손가락을 똑바로 잡고 장류 유서의 질서만 지킬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실학이라고 불리는 이 실학자들의 경제사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저는 그 정조는 과연 개헌군주라는 거는 소개를 한 것입니다만, 이 조선의 가장 큰 시장이 그 서울 한성부 경제입니다. 한성 인구가 20만이고 그 다음이 평양입니다. 3만 명이고 그 다음이 1만 명이고 전국에서 유일한 대도시가 한성부 서울인데, 이 서울이 어떤 경제인가를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조는 과연 개혁군주인가라는 그 강의입니다만은, 이 서울의 인구 20만에 약 한 5만 호가 되는데 그 50%가 정부나 왕실의 재정에서 생활소득을 구하는 크고 작은 관료라든가 각 관청의 사용인이라든가 궁궐의 나인이나 환관들, 궁인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서울이라는 것은 거대한 왕실과 정부의 살림살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에 소비하는 쌀 소비량 100만 선 중에서 60만 석은 비시장적인 경로로 재정을 통해서 충당이 됩니다. 전국에서 몰려오는 약 60만 석의 쌀이 각종 재정 지출의 형태로 서울 시민들의 어떤 식량으로 공급이 되었고요. 서울 시민이 소비하는 의류, 면포 소비량도 중앙정부가 걷는 전국의 군포로 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또 이 쌀과 면포 이외에 서울이 소비하는 각종 어떤 그 생활자료, 각종 수공업품이라든가 기타 생활자료는 또 서울이 걷어들이는, 전국에서 걷어들이는 동전이 구매력을 이루어 가지고 이 동전을 구하러 주로 충청과 경기 일대에 지방에서 생산된 수공품이 공급되는 형태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은 이 재정에 기초한 소비도시로서 전국적 도매시장의 역할을 기울였습니다. 전국적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이 쌀이나 주요 생활자가 서울에 모여가지고 다시 지방으로 흘러가는 집중과 분산, 분배라는 하나의 물류가 이제 성립돼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그와 같은 그 전국적 물류를 담당하는 어떤 시장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몰려든 쌀이 지방에 내려가는 것은 오히려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흉년이 들었을 때, 지방에 흉년이 드니까 지방 쌀값이 올라갑니다. 서울의 미전 쌀 가게 상인들이 쌀을 지방으로 반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처벌을 하는 그와 같은 기사를 19세기 순조연간의 일입니다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이 지방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죠. 도매시장이라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부 경제는
어디까지나 행정도시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에 기초한 소비도시였고 전국적 도매시장은 결여했고 이 점이 전국적 도매시장을 조직한 일본의 막번 체제와 상이합니다. 17, 19세기는 집단적 생존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또 그 교환의 원리가 되는 하나의 도덕 경제였다. 모랄 에코노미였다. 시장 경제가 아니었다. 일본식 표현에 하면 경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자급자족적 소농과 그 소농의 어떤 그 자립을 돕는 장시와 각 고을마다 면마다 설치된 창고에 배분된 정부의 비축미, 황곡 이 이렇게 3대 축을 이루는 하나의 도덕 경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1000만 세계나 되는 곡물을 비축했다는 점에서 조선 왕조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보는 아주 특별한 도덕 경제를 꾸렸는데요. 이 황국은 풍흉에 관계없이 풍년이 들어서면은 농촌에 쌀이 좀 있습니다. 그때는 황국을 좀 적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쌀값이 유지가 되는데 오히려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일정한 쌀을 매년 이렇게 방출을 하니까 오히려 풍년 때는 쌀값이 더 폭락을 해서 더 농민의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농민의 소득을 보완하겠다고 황국을 배분하지만은 상업적인 농업은 오히려 금지하는, 제약하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어떤 합리적인 농업보다도 집단적인 생존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도덕 경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와 경제가 깊숙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경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에 종속물이고 상인은 어디까지나 정부 재정, 양방 관료에 종속된 어떤 사용인으로서 그 위치가 규정되는 그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과 같은 자립적인 상인 단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덕 경제는 그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쌀을 매년 걷어들이고 다시 방출하고 하는데 그 저장만 하더라도 저장의 비용이 있잖아요. 이 저장의 비용이 적어도 10%는 됩니다. 그러나 매년 10%씩 황국을 걷어들일 때 이자를 붙여서 그걸 보충하려고 합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재분배 저장 체제는 그 자체의 비용에 의해서 위축되어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의 농민 조세 수탈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농업의 위기와 함께 19세기가 되면은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이와 같은 것 내부적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조선의 경제 체제를 이해하는 데서 일본과의 비교가 좀 유용할 것 같아서 기왕에 일본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일본 막번 체제의 경제 사회와 동시대 조선의 도덕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